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컴퓨터 특강 기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발표에서는 커머셜 CPU의 성능을 비교할 텐데요. 캐시 메모리의 구성과 CPU의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성능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선정한 커머셜 컴퓨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 갤럭시 S23, 아이패드 프로, 삼성 갤럭시북 이온, 삼성 올인원 데스크탑을 선정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 삼성 제품이 많네요. 삼성 갤럭시 S23을 선정한 이유는요.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삼성 휴대폰이 제너럴 PC의 캐시 구성과 비슷해지고 있는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용은 그 구성이 사라질지 않을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라고 하셨던 말씀에 공감이 됐고 또 그 이유가 추이 변화가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S23이 올해 모델이다 보니 그 스펙이 공개가 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실제로 비교할 때에는 S22와 S21을 비교하게 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패드로는 아이패드를 선정했는데요. 나왔을 때 굉장히 핫했던 우리 M1 칩과 M2 칩의 사양 차이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비교군으로는 애플 M2 칩이 사용된 프로 6입니다. 랩탑으로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 삼성 갤럭시북 이온을 선택했습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저는 발열과 소음인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발열이 그리 심하지는 않은데 펜 돌아가는 소리가 조금 커서 도서관에서 틀기 민망합니다. 이에 CPU의 성능이 이런 부수적인 사용감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서 맥북을 너무 사고 싶어서 맥북과 성능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스크탑은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골랐고요. 더 최근에 나온 이 데스크탑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LG 데스크탑 경우에는 문서 기능뿐만 아니라 게임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로 홍보를 했는데요. 용도의 차이가 CPU에는 어떠한 차이로 이어지는지 궁금해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캐시 메모리의 구성에 따른 특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캐시 메모리는 멀티 레벨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조사한 제품군을 보시면 모두 멀티 레벨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벨 1, 레벨 2, 레벨 3 모두 3개의 단계로 레벨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수업에서 레벨별로 어느 정도 크기가 추이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크기 면에서는 약간의 예외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나온 이 파란 부분이 임베디드 시스템 부분이고요. 이 중에서 범위에서 벗어난 것들이 이렇게 4개가 존재했습니다. 이 주황색 부분은 논 임베디드 시스템이고 이렇게가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이 위쪽에 있는 이 두 제품은 삼성 갤럭시 S 시리즈인데요. L2 캐시가 고사양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또 이 밑에는 아이패드와 그리고 맥북으로 M1, M2 시리즈 친구들입니다. 역시 L2에서 고사양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실들을 통해서 캐시 사양의 구조가 임베디드와 논 임베디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아래에 있는 친구는 데스크탑, 게이밍용 컴퓨터라고 얘기했던 LG 데스크탑인데요. L3의 캐시 사양이 매우 고사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이밍 컴퓨터이다 보니 이를 위해서 최대 30MB까지 성능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논-임베디드 CPU는 32KB 에런 캐시를 갖는다라는 것인데요. 분석 결과 대부분 이 원칙을 부합하고 있으나 최근에 예외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외인 기종은 M1 칩과 또 그 외에도 조금 있었는데요. M1 칩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자면 이 L1 캐시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맥북의 경우에는 이 L2 레벨의 캐시를 쉐어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L3 캐시는 시스템 레벨에서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L2와 L3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라도 L1 캐시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공유하는 캐시가 많아지면서 물론 데이터의 중복 없이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력 소모와 면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긴 할 텐데요. 크리티컬 데이터 패스 딜레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효율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이 무타주 페이퍼를 애플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대부분의 임베디드 CPU는 L1 캐시가 논-임베디드 CPU보다 크다는 것인데요. 제가 조사한 사례에서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주 범위는 아무래도 이 삼성과 애플 때문이었는데요. 애플의 경우 M1 칩을 패드, 임베디드 시스템인 패드, 그리고 논-임베디드 시스템인 맥북과 아이맥 같은 것들에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베디드와 논-임베디드의 경계 자체가 모호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갤럭시 S 시리즈도 제너럴 PC 캐시 구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계를 계속해서 흐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L1 캐시는 separated, 그리고 L2와 L3 캐시 같은 경우에는 unified 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이유는 캐시를 두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와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상대적으로 빠른 CPU와 소통을 해야 하는 L1 캐시는 접근 시간을 줄이고 파이프라이닝을 위해서 separated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L2와 L3에서는 면적과 전력 그리고 미스레이트를 줄이기 위해 unified 된 형태로 가는 것이 필연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특징입니다. 몇몇의 캐시는 프리베이트한 방식으로, 또 몇몇의 캐시들은 쉐어드한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하지 못한 기기가 많아서 정확한 분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베이트와 쉐어드 방식의 특징을 조금 언급을 해보자면 애플의 M1과 M2 칩의 경우 L2와 L3를 모두 쉐어드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대한 스레드를 다루는 데는 효과적이고 또 비용이 저렴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크리티컬 패스 딜레이나 사이클 카운트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 액세스는 조금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M1과 M2 칩의 경우는 L1 캐시의 크기를 대폭 향상시키면서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런 선택을 한 데에 있어서는 이러한 쉐어드 방식과 프리베이트 방식에서의 밸런싱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관점으로 각 기기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비교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퀄컴과 엑시노스를 비교할 것이고, 애플의 M1과 M2, 그리고 삼성의 이 인텔 i7 같은 경우에는 커밋 레이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건 엠버 레이크입니다. 또 데스크탑에 사용된 친구로는 타이거 레이크와 엘더 레이크인데요. 이들의 사양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스마트폰입니다. 다음과 같이 비교 분석을 진행했고요. 두 제품 사이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 기술이 5나노미터에서 4나노미터로 줄어들었고, 동시에 마이크로 아키텍처와 L2 캐시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클락수의 증가는 세부적으로 약간 변동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요. L3 캐시는 생략을 했고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안정적인 전력 소모량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제품 간의 차이가 1년밖에 되지 않는데 꽤 많은 향상을 그러면서도 전력 소모량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꽤나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패드입니다. 아이패드 5와 6를 비교했고 M1과 M2 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무래도 두 제품 텀이 1년밖에 되지 않았고 공정 기술의 변화가 없다 보니 유의미한 변화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공정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클락수와 L2 캐시의 사양을 높였는데 그러다 보니 전력 소모가 아쉬웠습니다. 이 밑에 A라고 언급된 부분은 제가 처음에 M1, M2 칩을 선정할 때 가졌던 궁금증이 M1 칩과 애플의 A14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파이어스톰과 아이스스톰으로 동일해서 그 둘의 차이가 어떤 게 있지? 하는 부분이 궁금했는데요.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세부 스펙 차이에서는 크게 다른 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랩탑입니다. 여차하면 맥북으로 갈아타야지 하는 마음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을 해보니 CPU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정 기술이 변화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더불어 클락수와 코어를 늘리면서 성능이 약간 좋아지긴 했지만 전력 소모가 그만큼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두 제품 모두 그닥 좋은 선택지는 아니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나온 새로운 맥북, 이 애플 M1 칩을 기반으로 한 맥북 10번째 친구는요. 공정이 대폭 축소되면서 클락수, 코어수, 마이크로 아키텍처 측면에서 모두 업그레이드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 나온 연도가 1년 차이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정도의 향상, 업그레이드를 보인 거였다면 그렇다면 맥북 10으로 바꿔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비교 분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스크탑인데요. 이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1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데스크탑이 너무 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마이크로 아키텍처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성능 향상을 보였고요. 특히 이 LG 일체형 PC의 경우 코어를 핸드폰처럼 모드 스위칭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할 때는 퍼포먼스가 돌아가고 인강을 듣거나 문서 작업을 할 때는 이피시언시용이 돌아가는데 사실 이게 데스크탑에서 잘 쓰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드 스위칭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데스크탑은 코드를 꼽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정용 데스크탑이니 아무래도 전력 소모를 적게 하는 편이 전기세도 덜 나오고 좋지 않을까 해서 경쟁력이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최종적으로 알게 된 것으로는 사실 각 분석 후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는 재현 및 발표 소감을 공유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우선 조사 내용을 정리해보면 캐시 메모리의 원칙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횡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캐시 사양을 대폭 늘려놓고 나중에 이거 줄이면서 전력 소모를 줄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들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틀도 굉장히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었는데 정보를 찾아내고 또 나만의 퍼즐을 맞춰나가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CPU만 분석을 하다 보니 발열이나 성능 향상이 된 이유를 찾지 못한 것들이 꽤 있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혹시 이 GPU 부분이나 하드 엑셀레이터 부분 강의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제품들을 선택하다 보니 세부 스펙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논 인베디드 시스템을 폭넓게 살펴보다 보니 어떤 것이 유의미한 변화인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제조회사의 타임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서 조사를 진행해보면 유의미한 혁신을 발견하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기말 과제 할 수 있도록 기회 마련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